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꿀팁 앤드 앱 사진 편집 오늘 1시간 좀 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마케팅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무슨 사진 이야기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임종진 작가라고 있어요. 그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을 제대로 찍기 시작한 게 이제 2010년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0강을 듣는 강의를 그때 당시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진을 제대로 배우고 이제 시작하게 된 지가 벌써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작품들을 먼저 한번 간단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면 사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하고 스마트 카메라의 특징,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시 체크 포인트, 사진 찍는다는 것,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피사체를 보는 눈을 키우자, 몸을 움직여 프레임을 구성하라, 사진을 빛으로 그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 사진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제대로 이제 임종진 작가를 통해서 이제 사진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2012년에 바람의 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진 책도 내고 개인전도 하고 이런 사진 전시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쿄와 동행이란 제가 도쿄에 한 2년 있으면서 찍은 도쿄 사진을 찍은 도쿄와 동행 그리고 도쿄 갔다가 한국 들어와서 성수동을 찍은 성수동 끝나지 않은 하루라는 두 가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먼저 도쿄와 동행 2년 동안 이제 도쿄에 있으면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도쿄에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뭐 사람을 찍는데 거부감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근사치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했던 되게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 사람마다 고유의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확 침범하면 사람들은 당장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저 카메라를 들고 내가 찍고자 하는 공략을 먼저 잡고 서서 기다려요. 그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카메라를 피해 가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가든지 찍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가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제가 2년 동안 도쿄에서 사진 찍으면서 사진 찍는 걸 가지고 크레임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사진들이 가능한 거죠. 보시는 이런 사진들. 이날은 도쿄에서 3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는 날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라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저는 사진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기다리다가 이 젊은 두 친구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죠. 이날 한 5시간 정도 눈밭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좋은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게 된 기회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쿄역입니다. 도쿄역이 새롭게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픈 바로 직전이었는데 도쿄를 대표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도쿄 내 일본 내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들이었고요. 이날 찍는 가운데 앞에 일본 내에서 여행 오신 분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기회였고 이걸 표지로 쓰게 됐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여행을 위해서 이런 전통적인 이런 열차를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에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후지산을 산행을 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오사카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도쿄 가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런 공원에 저게 마찌리라고 그러죠. 축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전통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참여를 하면 이런 행사를 참여하는 주관이 누구냐 하면은 긴자를 앞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반상회와 그 다음에 상인회가 주최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인회와 반상회가 주최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은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이지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한 2년 있으면서 이 사회가 약간 전체주의 국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었습니다. 여긴 도쿄에 놀러 오신 분이고요. 이렇게 도쿄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쿄를 가서 이제 온 다음에 성수동에 와서 이제 성수동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찍은 이런 풍경들은 한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미 성수동 불과 몇 년 사이에. 사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마음 두근거림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한 4년간 정도, 뭐 지금까지 계속 성수동을 찍고 있지만 한 4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출퇴근 점심시간 이렇게 틈날 때마다 찍었습니다. 여기 찍힌 골목은 대부분 지금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 촛불 집회가 있을 때 1회부터 시작해서 저는 마지막까지 개근을 했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거를 카메라를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국제 스트리트 포토전을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찍으신 사진 중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사진 전시를 제가 참가했던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이 마지막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 전시에 참가했던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은 제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 퇴근길 때 스마트폰으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 전시할 때 전시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작품을 할 수 있나 했을 때 제가 찍은 이 사진이 A1 정도 사이즈 정도로 해서 사진 출력을 했고 그걸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실제로 전시를 했었고요. 그 전문적인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도 이걸 보고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그냥 일상을 기록하는 웹 정도에 올리는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면 사진하기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은 뭐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의 사진밖에 찍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로만 가지고도 전문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지금 스마트폰이 기능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요. 근데 사진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특별한 카메라를 가지고 DSLR을 가지고 특별히 준비해서 찍는 그런 사진들도 필요하고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매일 요즘도 지금 이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일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들은 뭐다? 정말 좋은 사진은 카메라는 뭐냐면 내 손 안에 있는 카메라예요. 내가 좋은 장면을 봤을 때 내가 뭔가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저는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하다 보면은 장비에 대한 욕심들이 턱없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장비에 대한 욕심 끝이 없는데 저도 이제 꽤 비싼 지금은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크 2를 가지고 있고 뭐 2470이라는 렌즈 또 그다음에 백통이라는 뭐 70에서 200 렌즈 그다음에 0.4 렌즈인 이런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욕심에 자꾸 장비를 사고 싶은 욕심이 있죠. 문제 장비를 더 카메라 좋은 걸 사고 장비를 더 좋은 거 사면 사진을 왠지 더 잘 찍을 것 같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을 지금 11년째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결국 카메라가 문제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죠? 결국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 언제 찍을 것인가라는 그 상태가 좋고 그 찍을 것인가를 순간 내 손에 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카메라 같아요. 라이카 같은 경우는 이런 휴대용 작은 카메라가 싼 게 500이 넘고요. 좀 찍을 만한 거는 거의 1000만 원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뭔가 좀 사진한다는 분은 그런 라이카를 두고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물론 그 라이카가 담아내는 그런 이미지들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한 1000만 원짜리 되는 카메라로 찍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은 찍은 거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핸드폰을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아침 출퇴근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모든 사진들은 다 뭐냐면은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미러링을 핸드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어떤 카메라 쓰세요? 라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사진 찍으시는데 어떤 카메라 쓰세요라고 여쭤보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저 아침에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요. 그러면 뭐 앱은 특별한 거 쓰세요? 뭐 이러 그래서 아니요. 앱 그냥 저는 간단한 거 써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쭉 보이는 자, 잠깐만요. 쭉 처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쭉 보시는 이런 사진들이 다 뭐냐면 그냥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이 지금 6S 플러스라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이건 아침에 출발할 때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침 출근길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근길에 찍고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매일매일 이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출근 시간에 비가 와가지고 깜깜한데 유리창을 통해서 찍었던 거고요. 이건 저번 주에 일요일날 서울 숲이 가서 찍은 겁니다.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사진은 결국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찍는 건데 꼭 뭐 저처럼 찍으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선입견들, 사진 찍으려면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는가. 스마트폰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기록하는 정도로 찍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의 특징들은 뭐냐?
스마트폰 카메라 특징들이 뭐냐면은 첫째, 손가락을 누를 때 일반적인 카메라 셔터는 누를 때 셔터가 열렸다가 떼면 닫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거꾸로 해요. 손을 대다 떼면은 바로 뭐냐면 찍히는 형태예요. 손을 누르면 찍히는 형태라 손 터치해서 떼는 순간 찍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 셔터 찬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손가락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들이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늘 하던 것처럼 누르면 뭔가가 찍히지 않을까 눌러서 뗄 때 스마트폰을 찍힌다라는 걸 하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마트폰은 뭐냐면 광각 렌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각 렌즈라는 게 뭐냐면은 가까운 거는 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여줘요. 그리고 먼 거는 뭐다? 훨씬 실물보다 더 작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물이 왜곡 현상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더 사진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스마트폰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적인 측면이 가능한 게 또 이 스마트폰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렌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좀 초점을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을 스스로가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요즘 성능이 좋아져서 초점을 제일 잘 잡는 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DSLR을 처음 쓰게 되면은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AF라고 그래서 노출 초점 줄이개 중심 모드도 있고 동작 중심 모드도 있고 M 모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손으로 제대로 익혀놓지 않으면은 사진이 오히려 DSLR 찍으면 스마트폰 찍는 것보다 더 사진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좀 개념 자체가 노출이라는 개념, 심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카메라 조작으로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카메라에 대해서 조작하는 것을 익숙치 않으면은 그리고 그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스마트폰 찍는 것보다 더 오히려 사진이 원하는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심도가 깊다. 이 심도가 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쪽에 있는 사람과 중간점에 있는 사람과 끝에 있는 사람이 다 선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DSLR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많이 할 때 이제 평상시 보지 못하는 모습이냐 이 스마트폰은 심도가 골고루 나오잖아요. 그죠? 깊게 나오잖아요. 그걸 심도가 깊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앞에 인물을 찍게 되면 인물만 정확히 나오고 뒤에는 흐리게 나오는 이런 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에 있는 인물이 더 부각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도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심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심도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중심에만 할 수도 있고 뒤에 사물에 중점을 하게 되면 앞에 게 심도가 날아가고 오히려 뒤에 초점이 맞고 이런 기능까지도 지금 가능한데 기본적인 기능은 심도가 깊은 형태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초점 자체를 자동으로 잡아줄 수도 있지만 내가 손가락으로 특정한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노출 자체가 내가 터치하는 곳에 노출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보통 카메라를 그냥 댔다가 어두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딱 대면은 어두운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밝기가 확 밝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카메라로 툭툭툭 찍지 말고 보통 찍었을 때 보면은 자동 노출에 의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약간 극적인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 방법은 뭐냐. 어두운 부분을 터치해 준 다음에 대부분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간에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밝기를 조금만 위로 아래로 아니면 또는 그 안드로이드는 오늘 보니까 좌우로 돼 있더라고요. 좌우로 움직여서 밝기를 조정해 주면 돼요. 그걸 뭐냐면 카메라 용어로 뭐냐면 그거를 노출을 조정해 준다 그래요. 노출을 조정해 줘서 전체적인 화면이 어두운 부분 좀 더 밝게 밝은 부분 어둡게 해주는 이런 조정을 해주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찍게 되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터치만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알아서 자동 반응을 통해서 잡은 초점에 의해서 되게 콘트라스트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게 되면 훨씬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느낌을 훨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시 체크 포인트. 첫째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진 사이즈가
아마 기본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사이즈 설정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사이즈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이즈를 최대 사이즈로 설정 무조건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해놓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카메라 기능 중에 뭐냐면 수평 수직 라인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분산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찍을 때 보통 사람을 찍는다면 사람만 봐요. 근데 나중에 찍고 보니까 저기 위쪽에 왼쪽에 좌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퉁이가 들어갈 수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선을 만들어 놓고 6개에 있는 분할선을 따라서 한번 골고루 항목별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찍고 난 다음에 내가 찍을 때부터 내가 이걸 찍는데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게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요즘 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뭐 일단 흔들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DSLR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급박하게 뭔가 변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일부러 얼굴을 날려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잘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DSLR 카메라로 표현하지 못하는 스마트폰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저같이 거리 사진 찍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떨 때 화면이 날아가는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나는 이걸 날아가게 찍고 싶어라고 할 때 의도적으로 그 화면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하나의 장면 한 컷밖에 안 찍어요. 대부분 보면 착각 끄고 가요. 좀 이따가 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최소한 5장에서 10장 정도의 똑같은 장면을 찍어요. 왜 그렇게 찍느냐? 찍을 때 셔터를 누를 때 똑같은 걸 계속 찍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아까 수평선 수직선을 맞춰서 상하 좌우에 있는 가장자리에 뭔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끼는지 안 끼는지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죠? 위로 밑으로 좌로 우로 조금만 움직여도 불필요한 것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어떤 곳을 찍었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사기야 뭐야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카메라라는 거 특징이 뭐냐면 1mm만 내가 몸을 움직여주면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나무가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건물만 안 들어가게 하면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사진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뭐다? 백지에다가 내가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림을 채워나가는 거지만 사진은 뭐예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나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게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수평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거를 조금씩 움직여서 덜어내는 것들만 하시더라도 여러분 사진이 훨씬 더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에 집약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을 때 한 장 찍지 말고 조금씩 움직여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조금씩 움직여서 한번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느낌을 더 살리고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찍었더니 너무 음향이 컨트라스트가 심해. 그래서 내가 어두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밝기를 조금 더 어두운 데를 터치하면 순간 어두운 게 밝아지니까 그걸 좀 더 전체적으로 어둡기를 낮춰가지고 중간 정도로 맞춰서 찍는다든가 이런 변화들을 조금만 줘도 훨씬 사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찍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야 된다. 정말 사진을 처음 배울 때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단렌즈가 없었고 줌렌즈만 있었어요. 줌렌즈가 또 표준렌즈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 렌즈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줌을 돌리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렌즈를 그냥
30mm에 딱 맞춰놓고 테이프로 감았어요. 감아서 테이프를 딱 렌즈를 고정시켰어요. 왜냐면 그때 뭐 단렌즈 살 그런 정도의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가 이야기 듣고 그냥 30mm에 맞춰가지고 테이프로 감아서 3개월 동안 몸을 움직였어요. 몸줌이 되는 거죠. 발줌이 되는 거죠. 발로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여러분 스마트폰은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줌으로 갖고 움직이지 말고요. 손가락 갖고 이렇게 확대하지 말고 몸으로 앞으로 다가가세요. 특히 이런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광학줌이기 때문에, 광학줌이 아니고 그 이미지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요즘 원체 휴대폰이 좋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크게 뭐 이미지가 손상되지는 않지만 이미지 원본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강제로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몸을 다가가서 찍는 것 자체의 훈련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 좋은 사진을 찍는데 되게 중요한 몸 근육,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진 근육이라고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장면을 찍을 때 내가 어떻게 몸이 움직여서 반응하느냐라는 거를 몸에 익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옆에 앞에 뒤에 사람 움직이는 걸 다 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 저 앞에 저 장소에서 저 사람을 찍을 거야 라고 계산하면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순간 딱 멈춰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플레임 안에 사람 딱 들어오면 그 플레임을 잡거든요. 근데 그 플레임이 빠른 순간에 셔터 찬스를 가지고 캐치해내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이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게 훈련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몸으로 반응하는 훈련, 우리가 산이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근육을 키워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담으지 말라. 이제 앞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사진 찍는 거하고 복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사를 지를 놓고 그죠? 버튼을 딱 누르면 복사가 쫙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복사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 복사기는 아무래도 그건 예술이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장소를 찍더라도 찍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보는 사람마다, 찍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가는 거, 그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진을 누가 찍어요? 사진기가 찍어요? 아니잖아, 그죠? 결국 사람이 찍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진기를 가지고 그냥 복사기처럼 쓰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정보를 그냥 카피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진은 카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를 담는 거예요. 카메라는 뭐다? 그냥 그걸 담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척척해서 담아주는 기계이지, 실제로 담는 행위는 누가 해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진기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거에 비해서 사진기는 뭐다? 바보예요, 바보. 절대 내가 보고 느끼는 만큼 사진은 담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떤 좋은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다? 그거를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담고 싶은 형태로 담는 행위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고 선택하든지, 그죠? 그래서 뒤에 나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진을 찍는다라는 건 카메라를 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느낌이 다 담기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카메라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찍을 때 나는 이렇게 찍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진은 내가 보는 사물을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냥 그 복제해서 복사기 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한테 감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저 사진을 담았는데 뭔가 단순하게 저기서 내가 찍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찍은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찍은 사람이 시선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사진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복사하고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찍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담겨져 있고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담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복사할 때 뭔가 지면 어떤 건물을 찍어서 그 건물을 증거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이걸 찍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더 충실하고 거기에 나머지 것들은 배제하고 단순화시킬수록 사진은 힘이 생겨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진의 행위라는 건 뭐다? 여러분들 그냥 사진 찍는 게 자체가 사진이라고 하지만 사진을 크게 4가지 단계로 고쳐요. 찍는 행위. 그죠? 찍는 행위부터가 뭐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찍는 행위에 대한 사진 근육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늘어날수록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한 컷은 최소한 5컷에서 10컷은 최소한 찍어라. 그죠? 그러면 제가 도쿄에 있을 때 2년간 했을 때 아침 7시에 나가면 밤 9시까지 14시간을 카메라를 두고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32기가짜리의 이미지 파일과 로 파일이라는 건 원 파일 자체가 저장되는 파일 용량이 되게 커요. 그렇게 찍으면 한 2000컷 정도를 찍어요. 2000에서 2500컷 정도를 찍어요. 그러면은 거기 32기가를 2개 채워서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32기가 찍은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는 게 기껏 5장이 안 돼요. 그날 찍은 것 중에. 근데 처음에 초보일 때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내가 찍었는데 이 사진이 이 사진 같고 저 사진이 저 사진 같아. 뭘 선택해야지? 하는데 결국 찍은 사진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예요. 셀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찍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찍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좌측으로 움직였고 우측으로 움직였고 앞으로 다가섰고 뒤로 물러섰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사진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셀렉할 때는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내 느낌이 뭐였지? 나는 이걸 찍은 이유가 뭐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싶었지? 무슨 말하고 싶었지라는 관점에서 셀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셀렉을 하는 훈련이 되면은 빠르게 사진을 고르고 되게 훈련이 돼요. 그러면 왜냐면 복기가 되는 거죠. 내가 찍을 때 근데 참 사진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 컷 수가 거의 한 100만 컷 정도가 돼요. 제가 작년인가를 작년도 이미 넘었군요. 제가 그때 이제 거리 스트리트 포토 사진 할 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거의 70만 컷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면요. 저는 그때 스마트폰 셔터를 누를 때 감정이 기억이 나요. 이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을 때 이걸 왜 찍을 건가라는 이유가 있어 찍었던 거고 무엇을 찍고 싶은가의 의도가 있었고 그때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컷의 사진이 있더라도 대부분 사진들은 내가 이때 찍을 때 어떤 상황에 찍었는지 고스란히 감정이 남아있어요. 대부분. 이거는 여러분도 진짜 아까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찍었던 사진에 대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대부분 안 나는 이유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풍경을 복사하든 뭐를 복사하든 복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사지 수없이 하기도 복사지 기억나나요?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냥 복사를 한 건데 때문에 기억이 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을 찍을 때 내가 그 찍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 셔터를 눌렀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셀렉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 보정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막 자괴감 든 적 있어요? 왜? 딴 사람은 저렇게 사진 찍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 뭐 딱 보니까 완전히 정말 쨍하고 막 정말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때로는 아주 막 극적이고 역동적이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카메라를 썼을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사진 기술을 갖고 있을까? 물론 앞에 찍는다는 관점에서 많은 사진 근육이 생기도록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진들이 어디에서 그런 힘을 만들어내냐면 부정한 데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와 대단한 사진
이거 막 임팩트가 있는데 이런 사진은 대부분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보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카메라는 뭐다? 바보다.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빛이, 그죠? 그죠? 빛, 심도 이런 거는 카메라가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카메라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비해서 그다지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떤 과정을 한다? 이 보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컨트라스트를 조정한다든가, 그죠? 근데 사진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화면을 지우거나 붙이는 행위는 뭐냐면 그거는 조작 행위라고 그래요. 그거를 금기시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찍었는 거를 크롭을 하는 거는 아까처럼 큰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나머지 거는 잘라버리고 나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 이런 크롭 행위는 정상적인 작품 활동 등의 하나의 행위로 봐요. 그래서 1차적인 크롭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크로핑을 하는 거고 2차적인 행위는 보정하는 과정에 먼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잘라요. 잘라서 거기에 이제 보정을 할 때 콘트라스트, 심도,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보정을 디테일하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보는 사진들은 뭐다? 보정이 된 사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아주 강하죠. 그리고 감동도 있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컨트라스트도 대단하고 그렇죠. 보정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 뭐다? 이렇게 찍고 선택하고 보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쌓아놓으면 뭐가 돼요? 그냥 이미지 쓰레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퍼블리싱은 뭐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즘 저는 매일매일 하면서 뭐로 찍는다? 찍고 난 다음에 바로 보정해서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퇴근할 때 찍으면 퇴근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퍼블리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웹에서 퍼블리싱 할 때와 아니면 제가 이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사진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정 과정을 원본을 놔두고 보정 과정을 다시 하죠. 웹을 위한 퍼블리싱 할 때는 그냥 저는 모든 앱을 보정을 뭐로 했느냐. 아까 쭉 보신 사진이 다 뭐냐. 인스타에 있는 기본 보정 기능 갖고 다 한 거예요. 왜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웹으로 퍼블리싱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인스타에 있는 사진들은 다 뭐냐. 인스타 기본 보정 기능 갖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진 전시를 한다. 사진책을 만든다 할 때는 전문적인 보정 앱을 쓰죠. 라이트룸이라는 저는 그걸 써요. 라이트룸이라는 전문가들이 쓰는 보정 앱을 써서 디테일하게 보정들을 해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화면 크기도 크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 환경에 맞도록 하는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한다라는 거는 이 네 가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찍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칙 올리잖아요. 그럼 사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푹 오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 컷을 찍고 거기서 선택을 하고 선택한 걸 약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보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주고 이랬을 때 똑같은 사진이라도 임팩트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또 그 사진 자체가 뭐다? 내가 의도하는 느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현실은 피사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염 이미지에 탈피하라. 이 성경염 이미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포스트, 수많은 잡지, 수많은 광고를 보고 왔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피사체를 딱 보는 순간 뭐냐?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 구도가 있는 거예요. 아, 광고에서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찍으면은 아빠가 딸을 안고 엄마가 옆에서 아들을 안고 걸어가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을 찍어야지. 이런 성경화된 고정화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나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찍으세요. 그렇게라도 찍지만 그런 경험들을 탈피할수록 나다운 사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진가들이 제일 기분 좋은 거 뭐냐면 사진만 보면 이 사진 누가 찍은지 알 것 같아.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컬러,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거를 사진을 보고 알아봐 줄 때 사진가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수가 있을 때 다양한 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모창하는 가수가 아무리 모창해도 뭐예요? 그냥 모창 가수인 거예요. 그죠? 왜?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고유한 자기의 어떤 색깔과 자기의 어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잘해도 본 가수보다 더 잘 부르는 같은 것처럼 불러도 그는 못 참가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사진을 찍을 때 단지 복사기로 복제하듯이 찍지만 복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느낌으로 내 생각을 찍는 것들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으로 훨씬 더 사진이 사진다운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진은 교감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은 그냥 대상을 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거는 상품을 찍든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풍경을 찍든도 마찬가지고, 그죠? 인물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진이 발전해 나가려면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수동 사진을 한 4년 정도 찍으면서 그 전부터 사진을 찍었지만 극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겪었던 게 뭐냐면은 한 4년을 매일 똑같은 골목들을 가지고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사람이 똑같은 곳을 보면은 금방 식상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사진을 찍으면 질문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 너는 사진을 왜 찍니? 너는 뭘 찍고 싶니? 왜 찍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니? 어떤 걸 느끼니?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은 어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똑같은 옷을 찍어도 똑같은 하루가 하루도 없잖아요. 그죠? 날씨가 달라지고, 그죠? 계절이 달라지고, 그죠? 시간이 달라지고, 그죠? 거기 가장 큰 게 뭐냐? 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공간을 내가 매일 지나가도 매일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뭐다? 대상과 내가 찍을 때 그 찍는 것들이 내 느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걸 찍어도 전혀 다른 느낌들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진이 예술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복사기처럼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게 되냐? 이런 사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생기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찍는 사람이 내가 찍히진 않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그 찍은 사람의 시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처럼 한 10년 넘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좀 초보자들이 찍은 사진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의 방식으로 갖고 사물을 보고 사물을 찍었는지에 대한 이런 느낌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과정이라는 거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들이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좀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데이터를 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행위에 대한 내 경험을 통해 유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사진이 뭐다? 사진은 카메라가 찍는 복사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찍게 되면 그 사진 안에 뭐다? 내가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이게 반영되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진의 행위가 처음엔 되게 단순한데 지나면은 이제 남들이 내 사진 갖고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아파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내가 뭔가 마음을 들이고 내 생각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단지 복사기였다라면 사진 갖고 뭐라는들 뭔 상관이 있어요. 카메라가 찍었는데 그날 카메라가 뭐 대충 찍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사진 보고 뭐라면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왜냐면 그 자신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거기 들었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뭔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진과 대상과 소통을 하다 보면 마음에 닿는 것들이 있고요. 내 이야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진 행위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찍는다, 선택한다, 보정한다, 포블리싱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전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사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사체를 보는 눈을 첫째 키우자. 아까 제가 이 라인을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자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동영 찍을 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렇게 격자를 나누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의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진 이거 찍게 되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 가장자리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외의 면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격자로 나눠놓고 내가 찍는 대상뿐만 아니라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공간들을 나눠서
쪼개서 그 공간들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면요. 찍고 났더니 이게 왜 언제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들어와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뭐다? 몸으로 프레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까치발을 서보기도 하고 그렇게 1mm씩만 움직여도 여러분들 사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출발점입니다. 이런 격자 무늬를 두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3분할 1로 나누어서 보는 습관,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구석구석 보는 습관, 그 다음에 또 뭐다, 사람을 찍었는데 머리 위에 보니까 막 라인이 있어요. 처음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인물 사진 찍어놓으면 인물 머리 주변에 막 머리하고 연결되고 막 연결돼서 막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사진을 보는 사람한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걸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조금 움직여도 되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곡선과 직선과 면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선을 보는 것들이 생기고 선과 선이 만나는 건 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면들을 보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왜 사진은 2차원적인 거잖아요. 그죠? 평면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선으로 보는 건 뭐다? 3차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진을 자꾸 찍으면 사진 근육이 늘어나면 뭐다? 내가 보는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해내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찍는 순간 선과 곡선과 면으로 보는 거예요. 찍는 대상들을.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지금 1차 라인이 이렇게 형성됐죠. 그죠? 그리고 근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라는 이런 느낌도 생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다? 선과 곡선과 면으로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구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은 뭐다? 미술은 채워내는 거라면 사진은 뭐다? 비워내는 예술이다. 그 비워내는 방법은 뭐다?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죠? 좌우 상하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면을 통해서 불필요한 걸 비워내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사진이 간결해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거에 더 집중되는 것들로 집중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피사체를 보는 눈이 바로 다차원적인 3차원적인 관점에서 2차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라, 다가서라, 단순화하라. 그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죠. 발줌을 이용하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몸을 움직여라. 앉아서 보고 서서 보고 바닥에서 엎드려서 보고 높은 곳으로 보고 몸만 조금 움직여도 다른 세상을 만난다. 요즘 길거리 사진부터 뭐 어떤 사람 막 들어눕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정면으로 볼 때, 측면으로 볼 때, 밑에서 위로 볼 때 거기 보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똑같은 사물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전혀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시선의 다양함들을 가지는 게 바로 사진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사진의 멋스러운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죠? 또 공감하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손가락으로 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줌으로 쓰는 연습을 여러분 하면은 사진이 정말 좋아져요. 그 다음에 사진은 뭐다? 빛으로 그려. 정말 사진을 하다 보니까요. 사진이 전부가 사실 빛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맑음, 흐림, 비, 이게 다 뭐 때문에 달라져요? 빛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다 달라요.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고 눈 오는 날,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뭐가 달라진다? 다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달라지면 뭐냐? 어제 안 보이던 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막 우리 사진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날 좀 봐주세요 이러고. 근데 저는 막 끌려서 그 사진에 그 장면에 끌리게 되죠. 그럼 매일 아침에 똑같은 길을 걷는데 매일 다른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사진은 그런 매력을 느끼는 순간 되게 매력적인 게 되는 게 바로 사진인 것 같아요. 빛을 보게 되는데 어둡고 밝고 어두운 곳, 그 다음에 그림자, 또 그 다음에 물이 있을 때 반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반영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빗방울이 이렇게 길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빗방울에 비춰서 평상시에 안 보여 있는데 거기 반영해 보는 건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반영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영들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뭐예요? 사진은 색이죠. 그죠? 계절이 바뀌고 지금 이런 시간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다 뭐가 바뀌어요? 색이 바뀌거든요. 그런 색의 대비, 조화,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다? 그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죠.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내 마음이 상쾌할 때, 기분 좋을 때, 슬플 때 똑같은 공간에 다른 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사진여행이라는 건 사진기가 사물을 대상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진을 담아내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은 뭐다? 사진이 복제가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사진은 뭐다? 이미지 자체인 거죠.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거기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이 사진을 찍어서 그런 사진도 필요하겠죠. 조감도로 찍듯이 찍어서 뭔가 찍을 때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사진은 진실입니까? 우리 보도자료를 볼 때 우리가 많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진을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바로 하나의 또 무엇이 뭐냐. 아까 사진 복제하는 게 아니다가처럼 사진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죠? 히틀러가 선전선동을 할 때부터 쓴 거죠. 그 이야기는 뭐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대중을 움직이게 하고 대중을 선전선동할 수단으로 쓰고 사진이 그다음에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광고인 요 고객을 마음을 움직이고 구매를 하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고요? 진실이 아닌 거거든요. 사진만큼 거짓말을 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이 정직하지 않거든요. 절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뭔가 내가 표현하는 부분에 사진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고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예술은 뭐예요? 작가의 해석, 의도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 작가가 의도하고 느낀 대로 표현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조각, 작가가 보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을 미술이라는 게 초기에 극사실주의가 있었을 때 얼마만큼 사물을 똑같이 복제하듯이 그리느냐라는 거를 그런 예술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보는 미술은 어떻게 해요? 개념 미술로 가서 그 작가가 어떻게 사물을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물과 전혀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진은 사물과 똑같이 복제되듯이 복사하듯이 해야 사진인가요? 사진이 예술일 수 있는 거는 사진으로 작가의 생각, 작가의 느낌, 작가의 사상,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예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의 의도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포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진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진을 항상 보이는 대로 찍어야 된다는 것부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흔들 수도 있고, 그죠? 흔드는 것도 사진이고, 요즘 메이킹 포토라고 해서 막 사진 오려 붙이는, 그죠? 메이킹 포토라고 해서 이미 그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카메라에 의존하고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하는 게 사진이 이미 아닌 시대에 이미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찍으면서 사진은 진실이고 사진은 정직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훨씬 더 이미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고요. 이미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사진은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미술가는 붓을 이용하고, 그죠? 조각가는 그죠? 조각을 통해 조각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제가 최근에 보는 TV 중에서 여러분들 춤 관련된 요즘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나요? 저는 그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댄서들이 무대 뒤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댄서들이 이제 전면에 나와서 스스로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죠? 거기에 이제 모니카라는 저게 리더가 이야기할 때 춤이 뭐냐 그럴까? 춤은 그냥 자기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을 도구로 써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춤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사진은 뭐다? 카메라를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표현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다가 자꾸 정보를 넣고 뭔가 사실적인 거를 전달한다는 관점을, 텍스트를 버리시고 그냥 느낌으로 표현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런 선입견을
넷수로 가둬놓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아니다.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지 마라. 정보를 드러낼수록 중요하다. 느낌을 담아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진은 그냥 굳이 설명 안 하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의도로 찍었지만 보는 사람은 다른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찍은 느낌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걸 뭘 찍었다라고 이야기 꼭 굳이 사진을 보고 사진에다 내가 이걸 왜 찍었고 어떻게 찍었고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은 막 이래요. 나는 이 카메라를 뭐로 썼고 막 저는 그런 거 되게 좀 카메라로 뭐로 쓰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예술 작품에서 조리개를 어떻게 했고 카메라를 뭘 썼고 렌즈를 뭘 썼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표현하고 싶었고 뭘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진이 이미지라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 근육을 키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사진을 표현하는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스마트폰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사진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DSLR은 DSLR 내 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익숙해지고 그걸 잘 다룰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찍을 때도 몸으로 움직이고 순간적인 셔터 찬스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사진 근육들을 훈련을 가질수록 좋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시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원본을 두고 보정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찍더라도 인스타로 하게 되면 좋구나 아니면 다른 걸 할 때 원본 자체를 보정을 하시면 안 돼요. 원본을 꼭 놔두고 복사본을 가지고 보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본을 놔두고 복사본을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모든 사진인 페이스북 올라오는 사진은 다 인스타로 하는 거고요. 스냅시드라는 것들은 이제 괜찮은 건데 굳이 저는 스냅시드를 쓰지 않고 인스타그램만 쓰더라도 웹용으로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정은 자 자르는 건 뭐냐 크로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부 도구를 통해서 하는데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진에 관한 쭉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딱 1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진에 대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제가 그걸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러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한 컷 찍는 게 아니죠. 그죠? 비슷한 구도인데 사진들을 되게 다양하게 찍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찍은 사진들이에요. 오늘 제가 쭉 가을을 걸으면서 찍었는데 한 장면이 한 컷만 찍은 거는 거의 없어요. 보안여관이라는 전시장을 갔었고요. 보시게 되면 보통 한 3컷, 4컷, 5컷, 6컷 찍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여러 컷들을 꼭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전시장도 가고 여러 군데를 제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길상사를 갔었습니다. 길상사가 참 진짜 지금 아주 화려하게 지금 폈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사진 찍는 걸 보시게 되면 한 컷만 찍는 게 없죠. 그죠? 습관적으로 여러 컷을 찍고 미세하지만 보는 것들마다 이렇게 다양하게끔 제가 조금씩 움직임을 가지고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이 있으면 저 자신도 자주 찍고요. 어제 지하철을 타면서도 어머니를 뵙고 오는 길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계속 여러 컷을 찍고 있죠. 보시면은 같은 장면을 이렇게 이건 지하철 안에서 특정한 장면을 찍는 건데 이렇게 여러 컷을 찍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거는 소울숲을 같은 거고요. 소울숲도 마찬가지죠. 같은 컷들이 여러 컷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같은 컷들을 여러 컷 찍으면서 느낌들을 살려나가는 거죠. 내가 이걸 찍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같은 장소를 여러 컷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감을 찾아가는 걸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솔숲의 은행나무 숲입니다. 여기는 솔숲도 지금 이제 가을의 절정을 이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는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게시 선택한 다음에 이게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하는데 좀 티가 나도록 하는 걸 좀 찾아볼게요. 보정하는 것 자체가 좀 티가 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빨간색 있는 거는 해도 보정해도 티가 안 날 거니까 뒤로 가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했을 때 먼저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인스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기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음을 눌러가지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여기 선택하실 때 화면을 이렇게 키워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세로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한 다음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다음을 하면은 이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정을 선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수정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스타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소심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보정을 할 때 자, 아까 얘기했죠? 현실과 똑같이 내가 복제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낌을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느낌은 약간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이 느낌을 그냥 이게 보여주는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할 때 한번 과감하게 해보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기능을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좌측으로 한번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우측으로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먼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먼저 이 정도에서 먼저 선택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채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콘트라스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상태로 갈게요. 자, 완료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먼저 뭘 하느냐 밝기를 갖고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밝기는 노란색이 더 들어지기 위해서 밝기를 클릭하면 자 어둡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오늘 단풍이 좀 극적으로 또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밝기를 더 밝게 할수록 낫겠죠. 그죠? 한 이 정도 밝게 하고 밝기가 밝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노란색이 너무 죽은 것 같아. 그럴 때 대비를 살려주는 방법 이렇게 대비도 이렇게 가보고 하죠. 자 어떻게 돼요? 노란색 훨씬 더 살아났죠. 그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구조를 보통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구조를 조정할 때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는 구조를 변경하면은 되게 뽀사시한 얼굴이 될 수 있는데 아니가 되게 터프한 얼굴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되게 거칠게 표현할 수 있고 세세하게 표현할 때 구조를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풍경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온도라는 걸 선택을 해요. 온도를 해가지고 온도를 특히 이제 가을 느낌인데 늦가을 느낌이 나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파란색 부분들 나지만 오른쪽으로 하면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근데 내가 아니야 오늘 좀 그거 하고 싶어. 약간 늦가을의 느낌을 내보고 싶어.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채도를 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초보자들은 뭐냐면 이런 부족을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난 노란 근데 정말 강조하고 싶어 이게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노란색은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사진 뒤에 올라온 거 보면 이게 과하게 부정했구나 아니거나 그냥 대충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사진을 보정해봤기 때문에 원래 카메라에 찍어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보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걸 금방 저는 알아요. 근데 보정을 했지만 이게 잘 어우러졌어. 그러면 좋은 거죠. 느낌이 참 살아서 이러면 좋은 건데 이건 좀 과해.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버했는데도 오버를 한 이유가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연해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뭐냐? 기본 기능에서 보존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 수 있느냐? 밑에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보존 기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걸 아예 필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존값을 딱 정해놔 가지고 이 보존값을 적용하면은 그 방식으로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 같은 경우도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런 흑백 방식, 이런 흑백 방식, 이런 흑백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컬러일 때는 흑백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느낌.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졌던 이 느낌과, 그죠? 그 다음에 이 느낌, 이 느낌. 그래서 뭘 충실해야 된다? 오늘 내 느낌에 충실해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필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필터를 적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느낌적으로 좀 살리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거의 특징은 뭡니까? 벽이 많이 죽었죠. 그 대신 뭐가 느낌이 살아요. 이건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약간 파스텔 계통 하면서도 사물이 꼭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되게 느낌적으로 수채화 같은 느낌 아니면 유화 같은 느낌을 살리고 싶다. 이러면 이런 느낌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 또는 이런 느낌 따라서 여기에 있는 필터들을 사용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보정을 하다 보면은 오늘은 이 느낌이 좋아라는 느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필터들을 만들어 놓은 이 필터들은 전문적인 그런 보정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의 어떤 데이터 값을 변경시켜서 보정을 해서 그 보정값을 표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필터를 적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필터마다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 찍었을 때 이 필터가 정말 좋아. 그러면 그 필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마음에 든다는 거 있었죠. 그죠? 자, 그걸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약간 이 느낌이 주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 저는 바로 뭐냐? 포스팅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저기 인스타는 사진을 올리는 그냥 그거로 써요. 별로 여기 소통적으로 저는 안 써요. 늦가을, 경복궁.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사진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공유하면은 공유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죠. 페이스북 가서 사진을 선택하면은 방금 올린 사진이 바로 나오죠. 그죠? 선택하는 거죠. 완료. 해서 여기서 바로 글쓰기를 하는 거죠. 늦가을, 경복궁, 정취. 그리고 저는 글을 쓸 때 5줄 이상을 안 써요. 5줄 이하로 써서 그냥,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날 내가 사진 찍을 때 느낌만 적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게시를 딱 하게 되면 게시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다? 여기에 사진이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복사본만 바로 이렇게 사진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미 13분이 됐고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오늘 어머님 병을 수발을 위해서 가야 돼요. 내일 동생네가 갑자기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시골을 내려가서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어머님 수발을 해야 돼서 오늘 좀 더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일단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여러분들께 받겠습니다. 자, 공유 풀게요. 자, 우선 박수부터 한번. 예. 아이고, 여태까지 제가 지금 벌써 오늘 46번째. 우리 교수진이 거의 10번이 넘게 이 프로그램에 발제를 맡았었는데 오늘 정 교수님이 제일 즐겁게 하시는 날인 것 같아. 자기 물 만났어 오늘 보니까. 자, 사진 철학 오히려 그 테크닉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이게 댓글 정리를
쭉 좀 하다가 보통 중간에 좀 멈추는 편인데 오늘은 거의 끝까지 다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아까 송 교수님이 그 진행하는 동안에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그 채팅창에 남기셨어요. 그거부터 먼저 예, 답변해 예. 주시죠. 예. 뭐 볼까요? 위에 거부터 하셔도 되고 밑에 거부터 하셔도 되고. 예, 한번 볼게요. 질문하신 거. 음, 큰 해상도로 사진 찍으면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은가? 이 질문 뒤에 주셨고, 그다음에 위쪽에서는 예, 그 피사체가 빨리 움직일 때 네. 몸줌으로 어떻게 그걸 커버를 하냐? 순간 도착인데 그런 거 요령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네. 2가지. 첫 번째 여기 마크 4를 가지고 계신다. 아, 카메라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여기 풀바디에다가 최신형 카메라인데 마크 4를 가지고 있지만 업무용 수익 있는 것만 쓰고 있고 보통 스마트폰을 촬영합니다. 실용성이 무결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심도가 깊다. 네, 이거는 아까 이건 지금 최 교수님이 정리하신 건가요? 예, 제 정리는 쭉 넘어가시고요. 송 질문, 교수님이 질문, 길게 쓴 것만 질문입니다. 예. 이건가요? 예. 질문이? 가장 큰 해상도의 사진을 찍으면 사진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저장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백업을 해요. 그래서 백업을 해가지고 PC에다가 그 저장된 폴더가 만들어지잖아요. 폴더별로 아예 저장을 해서 폴더 뒤에다가 날짜를 기입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핸드폰 용량은 제한이 있으니까 저는 일주나 2주 사이에 한 번씩 꼭 백업을 받아서 아예 PC로 복사를 하고 거기에 저장을 해놓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는 요즘 따로 안 쓰세요? 예? 클라우드는 따로 안 쓰세요? 클라우드 지금 아이클라우드 쓰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저기 뭐냐 와이파이로 해서 지금 와이파이 공간에 들어가면 얘가 찍은 게 자동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들어있는 것마다 한 5만 컷 정도가 들어있어요. 예, 현재. 그래서 와이파이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이게 와이파이 들어가니까 그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장 공간에 대해서 사진 저장 공간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요즘은 찍고 있습니다. 예. 저기 오늘 강의안 필요하신가요? 네.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를 어떻게 하면 순간 포착을 잘할 수 있는지도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아까 그런 훈련할 때는 다른 거고 빠르게 움직일 때는 결국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운동회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결국은 그 카메라 기본 저기 동작 자체가 스마트폰을 찍을 때 말씀인가요? 예, 예. 스마트폰을 찍을 때 아니라 뭐 DSLR 찍을 때 그냥 스마트폰을 찍을 때는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평상시에 천천히 찍을 때 기준인 거고요. 빨리 찍는 거는 그냥 셔터를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빠르게 움직여 찍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오히려 이제 연습해야 될 거는 셔터 찬스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에 대한 거를 움직임과 같이 맞춰서 내가 어떻게 셔터 찬스를 잡을 건가 여기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초점 중심 그러니까 조리개 중심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동작 중심 모드가 있고 M 모드가 있거든요. 빠르게 하는 것 같은 경우 그런 결국 동작 중심의 모드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찍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 움직임이 빨리빨리 셔터가 초점 자체가 빠르게 그 동작 중심으로 잡아주면서 그 초점을 잡아서 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캐치해내는 것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공연을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걸 느낀 건 언제냐면 공연을 찍을 때였어요. 공연을 찍는다는 건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국악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조명의 변화가 그만큼 컨트라스트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찍을 때는 정말 뭐 마크 3 같은 이런 그 풀바디하고 그다음 크롭바디라는 건 이런 어떤 정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풀바디가 이런 기본적으로 찍히는 게 우리 옛날에 필름으로 찍으면 필름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필름에 들어가 있는 좌우 사이즈 정도에 있는 그 메모 저기 이미지 저장 공간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크롭바디는 그게 요만큼 줄어든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저장 용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바디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 작가들은 크롭을 한다고 그죠? 전시할 때. 그러면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더라도 잘라낸 거를 확대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 이미지 자체가
저장 자체가 데이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전시를 하고 큰 출력을 할 때는 DSLR로 써도 되지만 아까 보셨죠? 스마트폰을 찍더라도 A1 정도 사이즈는 출력하는데 아무런 이미지가 손상이 안 입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저장되는 이미지 사이즈만 가지고도 충분히 출력을 만들어내는 데에 정보량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손가락으로 확대해가지고 찍으면은 아무래도 정보 자체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확대가 되거나 조금만 흔들리면 정보가 거의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씨와 맑은 공간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줌을 쓰지 않는 게 좋고 몸줌을 쓰는 게 훨씬 데이터 원본 자체를 그래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가 내가 뭔가 활용할 때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제가 뭐 이런 강의를 한 10회 정도 하는 강의를 그냥 1시간에 뭉뚱그려서 해가지고 저기 좀 뭐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줬지만 기회가 되면 앞으로 좀 더 재밌는 거를 후속적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예.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사진을 찍으셔서 이렇게 교수님 거기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SNS 올리고 하시는데 전 제일 네. 궁금했던 게 그 사람들을 찍으면 그 초상권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이렇게 올려도 네네. 되는지 그게 항상 맞아요. 궁금했거든요. 그건 저도 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그건 제 철학이 있어요. 분명한. 제가 이제 찍는 사진이 거리 사진이고 거리 사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찍거든요. 하나는 뭐냐 캔디드 포토라 그래서 상대방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찍는 걸 캔디드 포토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스냅 사진이라고 그래서 동작이 들어간 사진을 찍어요. 자, 그런 사진을 행위를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내 초상권을 사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내가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예술적 행위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자유의 측면과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측면들이 충돌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충돌이 생겼을 때 저는 첫 번째 대처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사과를 할 거고요. 원하는 대로 삭제를 해주거나 그런 행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저는 예술의 어떤 자유라는 측면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저는 그거를 단계를 밟아가면서 저의 예술적 행위에 대한 거를 법적인 심판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진을 찍는 거지 단순하게 그 사람의 몰카를 찍어서 그걸 내가 상업적으로 이익적으로 뭔가를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가 저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제 스스로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닥뜨려 가지고 경찰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확고함이 없으면은 제가 거리 사진을 찍지 못하고 인물 사진을 찍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어떤 예술을 제가 하는 어떤 사진 행위에 대한 저의 스스로 질문하고 제가 스스로 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충돌되는 요소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부가에서 말씀드리면요. 기자들이 시장이나 이렇게 거리를 찍잖아요. 그럼 사람들 얼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공성에 의해서 다 예. 커버가 돼요. 예. 예, 예.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 그런 사람들 그럼 내 작품이랑 결국 법적인 판단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게 작품성을 가지고 이거를 찍은 행위냐 아니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들의 어떤 특정한 어떤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걸 위해서 찍었느냐라는 거는 결국 예술적 영역 갖고 판단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술이란 영역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를 찍는 게 지금 우리 옛날 사진 보고 찍은 사진 보고 저 사람 초상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정신의 관용이라는 것도 나라마다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걸 찍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가지고 방향성을 찍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저는 일정 스스로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가 옳다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많이 사진 찍는 사람이면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에 대한 거를 자기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면 돼요. 앞에 네, 나오는 그리고 사진 얼굴들.
모자이크 처리하기 싫어서 그래서. 오늘 강의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쪽 분야는 제가 조금 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진을 찍어서 팔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다 얼굴을 찍어야 되잖아요. 몸매를 찍어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산의 차인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 기록 담당을 한다고 그에 소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또 실제로 해외 가입을 하면 가서 찍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사진 찍는 데에서 거부감을 그리 가지는 사람은 없고 자기 얼굴이 찍히는 게 싫어하는 사람은 찍지 마세요라고 딱 표현을 해줘요. 저희는 가면. 그러면 그분들은 안 찍어요. 찍고 나서 지워버리고. 또 산악회 가서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산악회 가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 회원들은 안 찍어요. 저희는 딱 저희 회원들만 찍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이고 또 요즘에는 제가 카메라를 가져가면 또 일종의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들 모델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카메라를 대면 자기들이 포즈를 취해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어떤 배경이 좋아서 찍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요. 지금 있는 모습이 좋은데 제가 사진 찍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하고 예 하면 찍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그 문제하고요, 선생님. 그 문제하고, 그러니까 특히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구두로 꼭 찍어도 됩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작품을 나오게 되고 전시회 나갈 때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당사자한테 전부 다 그거를 서명을 받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무조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그러니까 말로 갖고 해결돼서는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일일이 초상권을 갖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진책을 낸다든가 전시회를 한다 이럴 때는 그 소상 당사자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고 지금 다큐멘터리 하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찍을 때는 뭐 좋아 의도도 좋고 이래서 괜찮은데 나중에 정작 책이 나오는 문제나 전시회나 이런 뭔가를 갈 때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술 활동은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뭐 추가 의견들 없으시면 또 어디 그 우리 어머님 간병하러 또 이게 밤에 또 움직여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그 오늘 그 제가 여기저기 좀 뭐랄까 좀 홍보를 해서 오시겠다고 했던 분이 한 4분, 5분 정도 계셨는데 정작 지금 제가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이 한 5분밖에 안 남아 계세요. 아마 오기로 해놓고 아마 뭐 고지를 안 해줘서 못 왔든가 뭐 일찍 왔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다 싶어서 나가셨든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멤버십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숫자에 별로 이렇게 연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신 분들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이번 달부터는 저기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그 리얼타임으로 원래 줌 미팅 하는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따로 다른 변동이 없고요. 그냥 그 2만 원 월 4회 그 회비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뒤에 나 이거 못 들었어요. 꼭 좀 듣고 싶은데 뭐 이제 이런 분들 녹화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따로 비용을 받기로 했어요. 지난번처럼 미리 공지를 해서 아예 저희 회비를 안 내신 분들이 요거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요거 꼭 영상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15,000원 편당.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멤버신데 회원인데 그냥 시간 놓쳐서 그거 다시 봐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10,000원.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일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왜 그 뒤에도 이번 주 링크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운영 방식을 좀 바꿨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예금 통장도 그 우리 모임 통장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소셜네트워크 코리아라고 이제 기업 통장으로 받았었는데 이거를 그 뭐지? 그 카카오뱅크에 모임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교수님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통장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이름을 좀 혹시 그 새로 회비 11월분 회비 넣어 주실 때 꼭 좀 그 카카오 통장으로 좀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친구 39 04744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몇 글자 외우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두시고 그 번호로 좀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 주 불러주세요. 카카오뱅크로 해서 저 예. 친구 뭐라고요? 친구 39 79793339란 뜻이에요. 저기다 좀 써주세요. 저기 지금 그럴까요? 채팅창에다가. 여기 예, 올려놨어요. 좀 전에 마지막 그 채팅창에 제가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공유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강의 공유해드렸습니다. 예, 리스트 올라왔네요. 입금처는 제가 따로 한번 저희 방에도 넣어드릴게요. 복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그 이태원 교수님 지금 그 사진만 나오는데 그 모르겠다. 지금 듣고 계시면 다음 주 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랜딩 페이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랜딩 페이지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이렇게 제작들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랜딩 페이지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만들기보다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양한 경우 이제 광고를 클릭해서 오는 페이지라든지 뭔가 신청하고 접수받는 페이지라든지 그런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거거든요, 별로. 그래서 실제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는 좀 약간 그 좀 모듈화된 내용들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그런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무슨 공식 같은 뭐 다른 데의 공식,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 설계와 제작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베리캐스트 소개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베리캐스트는 그거는 랜딩 페이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예. 동영상 스크린 캐스트 하는 거고, 랜딩 페이지는 이제 아예 좀 전혀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랜딩 페이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설계해서 제작하는 쪽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로 그렇게 공지를 다시 그럼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른 뭐 이렇게 광고나 홍보 뭐 이 얘기는 같이 공유하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혹시 그분 계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렇게 서로 빠이빠이 하고요. 정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어머님 잘 건강하게 모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됐습니다. 예.